처리 과정 자체가 너무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를 한 것이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다급함이 읽힌 거예요. 오늘 김경필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예, 저는 항상 이렇게 의리 있게 한번 모시고 또 모시고 계속 모십니다. 네. 의리로만 모신 거. 내용이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잖아요. 아, 근데 전문성. 그때 네. 당시에 그 휴지. 네. 휴지에 빗댄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댓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휴지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근데 사실 그때 이후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그렇죠. 이 정책이. 6개월 사이에 또 뭐 정책도 많이 나왔고 그 사이에도 또 사실 많이 올랐어요. 617, 그다음에 710, 84. 네. 이게 아무튼 핵심이고 그다음에 임대차 3법까지 일단 나온 상황에서 네.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가지고. 뭐 사실 그 우리가 봄에 방송했던 이후로도 상당히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617, 710, 84 그다음에 임대차 3법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뭐 대책 수로 얘기하면 이제 뭐 숫자 세는 게 좀 힘들 정도로 24번째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대책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수많은 대책이 쏟아져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장에서 이 정책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일단 요약을 해보면 617, 710은 사실 지금 얘기하기 조금 그럴 정도로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시장에서 이게 뭐 지금 논하고 있는 대책은 뭐 임대차 3법이지 617, 710은 아닌데 대략 요약을 해보면 617 대책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주택에 대해서 처음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기억하시겠지만 송파의 잠실, 강남의 청담, 삼성, 그다음에 대치, 그다음에 용산. 좋은데. 이런 지역을 아예 거래를 허락받고 해라. 그러니까 팔 사람도 허락받고 살 사람도 허락받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왜 살려고 하는지, 돈은 어디서 났는지 이걸 서류 들고 가서 이제 허락을 맡아야 이제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네. 조금은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네. 이 정책이 나오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사실은 그 지역이 계속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예, 그렇죠. 막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어느 지역이 앞으로 뜰 건지를 정부가 찍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시장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거는 규제가 노이즈 마케팅이 되는 거. 결국은 이 지역이 뜨는 데구나라고 하는 것을 공고하게 해주는 네. 효과를 좀 나타내죠. 물론 거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줄었지만 계속 거래될 때마다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 또 6.17 대책의 또 하나는 이제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곳에 집을 못 사게. 만약에 산다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라. 710 대책은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또 이제 이런 수요 억제책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약간의 공급에 일단 내용을 풀어준 게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대출을 조금 한 10%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뭐 그 전에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주택 가격이 이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은 6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조정 지역은 5억 이하의 주택에다가 해당을 한다 그러는데 네.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역에 아파트 중에 6억 미만 주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 5억 미만의 아파트가 있는지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책의 효과가 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6.17 사실 7.10 대책은 지금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제 과거에 시장이 벌써 다 흡수를 해버리고 적응을 해버린 대책인데 네. 그 이후에 84 대책, 임대차 3법하고 이렇게 연관져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책이 이제 4개인데 6.17, 7.10, 84 임대차 3법 4가지는 일단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멈추거나 떨어뜨리게 하고 싶어 하는데 네. 분류를 굳이 하자면 6.17, 7.10 대책은 수요 억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거는 집을 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냥 안 사든지 아니면 계속 빌려 쓰든지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는 정책이죠. 근데 임대차 3법은 수요 억제책인데 직접적인 수요 억제책이라기보다는 간접적인 수요 억제책이죠. 그래서 집 사도 별 볼 일 없다. 사봐야 수익률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죠. 집을 사서 그걸 혹시 임대를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뭐 전세나 월세 가격을 앞으로 이제 제한을 함으로써
역시 이것도 큰 틀에서는 수요 억제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나왔던 24번의 정책 중에 네. 거의 90% 이상이 수요 억제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억제책으로는 시장이 그렇게 20몇 번째나 될 정도로 많은 대책을 쏟아냈는데 시장이 잡히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수요 억제책이 안 먹힌다라고 볼 수도 있고 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억제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종의 수요를 더 자극하는 역효과를 나타냈잖아요. 그 휴지 얘기처럼 저렇게 많은 대책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거 보니까 야 이거 뭔가 앞으로 굉장히 수요가 더 늘어나고 집값이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는 수요를 자극하는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4 대책이 하도 이제 뭐 야당이나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수요 억제책만 내지 말고 공급을 좀 늘려라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수도도 이전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예. 오늘이 이제 9월이잖아요. 이제 9월이니까 현재 그 9억 미만 아파트나 뭐 9억 이상 아파트나 할 것 없이 일단 거래량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지금 8월 마지막 주부터 해서 상당히 거래가 좀 감소되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얼마 전에 국회에서 이제 그 장관도 뭐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4개의 전방위적인 대책의 효과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은 가격 억제하는 데는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억제를 하고 뭐 이게 이제 억제가 능사가 아니라 뭐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던 2017년 5월의 가격으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건 조금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를 멈추는 데는 성공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근데 여기서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추격 매수를 해서 영끌을 해서라도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잠깐 뭐 장관 말대로 좀 참았다가 청약이나 아니면 좀 기존의 아파트들이 좀 더 안정되거나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이제 말했던 617, 710, 84 대책은 이미 이제 시장에 다 녹여내서 정책의 효과를 걔가 더 강력하게 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결국 임대차 3법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약발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셨겠지만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그 배경을 좀 보면은 너무 급작스럽게 너무 일사천리로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군사작전 하듯. 네, 맞아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임차인의 입장이나 시장의 장기적인 안정에 비춰봤을 때 물론 뭐 위헌 소지의 논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그런 거 다 빼고 시장 안정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효과가 있을 것 법한 법안인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적 어떤 합의라든지 뭔가 논의 과정이 전혀 없이 너무나 다급하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물론 뭐 180석 가까운 뭐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과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사인을 줬냐면 너무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너무나 다급함이 읽힌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라는 거를 단독 강행 처리를 한 것이 얼마나 다급하면 저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하겠느냐라는 것이 시장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 상승, 그 주택의 상승 압력이 정말 높다라는 거를 광고하는 효과가 됐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영끌이 멈추질 않고 있고 뭐 지금은 살짝 이제 조금 거래량 조금 줄면서 이게 뭐 완전히 멈추고 꺾이는 건지 아니면 잠깐 숨고르기를 하는 건지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그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굉장히 영끌이 멈추지 않았던 거는 처리 과정 자체가 너무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를 한 것이 현재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보여준 게 아니냐. 엄청 급하구나 지금 얘네들. 그리고 급하다. 진짜 급하게 막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더 가겠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과연 이게 이제 시장 안정에 얼마나 영향을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시장에 이제 뭐 블로그나 또는 뭐 SNS를 통해서나 또는 뭐 미디어를 통해서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나 임대차 3법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난이 심각해질 것이다. 네, 전세 폭등. 네, 요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뭐 그 미디어나 이런 데 칼럼을 몇 개 썼는데 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오히려 임차인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을 깰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세 제도에서 월세로 전환된다라는 거는 뭐 임대차 3법이 나오기 전부터 네. 어쨌든 월세 비중이 높아질 거, 워낙 저금리니까 월세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거는 뭐 그거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유튜브나 이런 채널이나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그럼 월세로 전환될 거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월세 전환이라는 거는 뭐 시대의 흐름이긴 하지만 우려한 것만큼 급격하게 전환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들 수가 있거든요. 3가지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임대차 3법이 나오면서 임대차 3법이 이제 정리하면 3가지잖아요. 전월세 신고제,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청구, 그 청구권, 계약 갱신 청구권.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월세나 전세가 올라갈 때 이제 상한제. 이 3가지인데 전월세 신고제는 이제 내년 6월부터 아마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2개는 이제 뭐 10월부터 바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월세로 급격한 전환이 되기 좀 어려운 이유는 첫 번째는 소급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네, 네.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현재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 와가지고 이거 월세로 바꾼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소급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전세 살고 있는 거를 주인 마음대로 그러니까 임대인 마음대로 월세로 전환하기는 어려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주인이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임차인이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있을 텐데 그 임대인도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을 보게 되면 네. 우리나라에 이제 다주택자가 얼마나 되느냐 한 2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의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의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전세를 사신다 그러면 전세 사는 4집 중에 1집 정도가 다주택자의 집에 임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은 4집 중에 3집은 결국 임대인도 어딘가에서는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의 이 전세제도라는 것은 나한테 전세금 받아서 그 집주인도 어딘가에 전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계약을 갱신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할 때 그 임대인이 나한테 월세로 전환을 하려면 전 임차인에게 받았던 전세금을 돌려주고 나한테는 안 받아야 되니까 그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이 좀 충분한 임대인이다 그러면 월세 전환이 가능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주택 보유 시장을 보면은 75%가 갭 투자 형식으로 전세를 주고 자기가 집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중에도 현금 흐름이 좋고 뭐 자산이 있는 분이 있긴 하겠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대부분은 전세를 끼고 살고 현금은 좀 충분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월세로 급격하게 전환을 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 정부에서도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 돈을 토해낼 수 있는 전세금을 내줄 수 있는 다주택자의 비중은 통계가 안 나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건 나올지. 통계를 좀 내기가 어렵죠. 개인의 어떤 자산이나 현금 흐름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일반 임대차 시장의 구조를 봤을 때는 아마 한 75% 아까 그 다주택자들 물론 다주택자가 또 다 돈이 있다는 법은 없어요. 다주택자들도 다 그렇게 전세로 해서 집을 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그래도 다주택자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조금 현금의 여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냥 딱 1주택 갖고 임대를 한 분들은 좀 현금이 없다고 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니지만 4집 중에 1집, 5집 중에 1집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급격하게 전세 받았던 돈을 돌려주면서 월세로 전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이제 이 임대차 3법 이후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럼 뭐 다 월세 돌리지, 그 월세를 받아버리지라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거를 지금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월세 전환율이 현재는 기준금리의 플러스 3.5% 그래서 4% 정도 되니까 1억을 내가 월세를 돌리면 4% 1년에 400만 원을 월세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0만 원 정도 되겠죠, 월.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1억당 2%. 그럼 1억당 2%면 1년에 1억을 월세로 전환하면 한 1년에 200만 원 정도 월세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뭐 한 15만 원? 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실제로 월세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좀 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만든 거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새로운 계약을 할 때는 모르겠지만 갱신을 해야 될 계약. 그러니까 갱신이라는 건 이렇지 않습니까? 임대인이 자기가 직접 집을 들어오지 않는 한은 이제 갱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급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월세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월세 비중을 과거처럼 그렇게 높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월세 전환을 4%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전세난을 유발하고 조금 월세, 새로운 계약들 같은 경우는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뭐 부작용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바라는 임대차 3법을 통한 주택 안정, 이런 쪽의 어떤 방향에는 맞는 정책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장기적인 효과를 바라고 하는 거죠. 그 장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지나야 좀 안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선은 근데 이게 현재 그러면 임대차 3법이 나왔으니까 그럼 앞으로 집값 안정이 되는 거냐, 장기적으로는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본다면 일단 임차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임차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굳이 내가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금도 어느 정도 있고 높은 전세금에 전세자금 대출 없이 전세자금도 있고 이자 낼 능력도 충분히 있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냥 임차인으로 있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현금 흐름도 좋고 난 굳이 전세자금 대출을 안 받고도 전세금을 지금 내고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장기적으로 임대인이 나한테 월세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반전세로 바꾼다? 그러면 나는 현금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6억, 7억의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걸 월세로 돌리면서 3억 정도만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내라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갭 투자를 통해서 다른 곳에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살 필요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금 흐름이 좀 좋은, 여기서 말하는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말은 현재 전세금 대출 안 받고 있고 월세 낼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은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대로 임차인인데 현금 흐름이 그렇게 굳이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난 전세자금 대출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따뜻한 물에서 죽어가는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당장은 좋거든요. 왜냐면 나 지금 현금 흐름이 안 좋은데 맨날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 오면 혹시 갱신되면 뭐 전세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월세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고 있었는데 임대차 3법으로 딱 이렇게 전세라든지 월세가 올라가는 게 이제 한계가 제한이 된다면 당장은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편안하게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집을 정말 강력하게 살려고 하는 동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보통은 남의 집에서 전세 살다가 집주인이 뭐 집값을 올린다, 뭐 이사 나가라, 월세 올린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월세가 상한제가 돼버리면 당장은 주거 안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사야 되겠다는 의지나 의욕 자체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전세 제도 위주의 시장에서는 내가 전세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올려주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전세금을 시드머니 삼아서 집을 사야지 그쵸.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점 전세금은 줄어들고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 움직일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적어지다 보면 머릿속에는 그냥 집 사겠다라는 의욕 자체가 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지금 바라는 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냐면 빌려 쓰겠다는 사람과 사겠다는 사람이 양쪽에 골고루 줄을 서야 시장이 안정적인데
정부가 강력한 수요 정책을 계속 억제 정책을 펴면서 빌려 쓰겠다는 사람들의 섰던 줄이 다 지금 사겠다는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집을 사겠다는 의지를 약화시키게 되면 사실은 시장 안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정부의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폈는지까지는 알 수 없겠지만 사겠다는 의지가 약해지면 집값은 그래도 안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면은 저가 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뭐 역설적으로 좀 안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임대차 3법이라는 것 자체가 당장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안정을 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시장이라 하면 임대 시장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또 매매 시장하고는 또 완전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